자, 이제 저희 7장하고 내용 이제 8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7장에서는요, 저희가 이 밤하늘의 등뼈, 예전에는 이제 은하수, 은하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은하수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 나온 제목에 나온 것처럼 밤하늘의 등뼈,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동물들을 잡아먹던 옛날 사람들 같은 선사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를 보고 저게 이 우주를 바치고 있는 등뼈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은하수를 영어로 밀키웨이 이렇게 불러요. 밀키웨이. 영어. 하얀 형태라고 해서 우유빛처럼 난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거 서양의 신화에서 기반하고 있죠. 헤라에게 맡겨진 헤라클레스가 젖을 빨다가 젖을 너무 강하게 빨아서 헤라가 놀래가지고 이 헤라클레스를 떼어냈는데 젖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은하수가 되었다. 근데 그 표현 때문에 이제 그런 기원설화 이런 걸 우리가 신화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기원설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은하수에 대한 기원을 만들기 위해서 옛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밀키웨이라는 용어죠. 과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에는 사람들은 의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든 의문은 가지고 있어. 저건 뭐지? 저건 왜 저렇게 하얗지? 주변은 다 검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고 거기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죠. 회의와 상상력은 과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술적인 이야기들. 좀 비합리적이긴 해도 과거에는 합리성의 시대가 아닐 때는 비합리적이긴 해도 그럴듯한 인간의 이야기를 꾸며서 신들의 이야기로 만드는 일종의 신화 이야기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모두 다 뭘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뭘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거지. 궁금증. 우리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맛있지? 만개똥은 도대체 뭘로 만든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뭘 먹어도 그렇고 뭘 해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야.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예전에 그 미국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팀 문화, 그렇죠? 의문이 너무 많아. 도대체 이 팀은 누가 만들었으며 왜 정착했을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이렇게 많으면 또 심지어 지금은 이제 물가도 높다고 하는데 팁을 왜 이렇게 더 올라갈까? 미국 문화에 있어서. 네. 그런데 또 미국 사람들은 그걸 또 왜 당연하게 받아들일까? 네?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일종의 합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약간 비합리적이긴 해도 모양이 하얘니까 뭔가 이제 그 신화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가 해가지고 이제 신화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헤라클레스 이야기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 거겠죠. 우리의 무지는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뭐랄까요? 문학적 해석, 예술적 해석들을 만들어내요. 그 안에는 뭐도 들어있을까요? 바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겠죠. 인간의 무지를 해석하는 방식.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랄까요? 신을 설명할 때 신의 특성으로 항상 많이 얘기되는 게 뭐예요? 전지전능.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안다. 그래서 전지전능. 무지는 곧 신을 불러오는 하나의 요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무지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 신을 필요로 하는 설명들도 조금씩 차츰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 나중에 이제 보게 될 책 중에 마이클 샌델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이클 샌델도 이 미국 사회가 종교의 어떤 영향권에 있었던 건 인정해요. 과거에 뭐 케네디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찬기도회 같은 거, 신년기도회 이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도 항상 하잖아요. 백악관에서 초청해가지고 목사님들 초청해서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도 이 크리스찬 비율이 높아. 그런데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이제 사람들의 대중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영향력,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정도는 줄어든다는 것, 반비례한다는 것. 이거는 통계가 만들어준 사실이에요. 리차드 도킨스도 얘기했잖아요. 언제 만들어진 신에서 우리가 봤던 책, 언제 아이들이 개종하게 되나요? 언제 개종해요? 언제 개종하거나 아예 종교를 포기하게 되나요? 결혼할 때? 네, 결혼 조건으로? 결혼 전에도. 예, 그렇죠.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독립할 때. 가장 많은 비율. 그래서 대학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이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뭐 원래 기독교인이었다가 아예 뭐 이슬람교로 돌아선다거나 유대교로 돌아선다거나 아예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교로 전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력 수준과 이 종교에 귀의하는 수준, 이건 서로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무지와 신도 그런 개념이죠. 폴 하인리 디트리 홀바흐 남자, 이제 유명한 그 생물학자이시다, 천체 물리학자이신데 이분이 쓰신 글이에요. 1770년에 자연계라는 책에서 쓰신 내용을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미지의 원인으로 인한 현상에 접하게 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신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한다. 기존의 원인의 자연적 근원인 이치의 셈이 손에 잡히기를 거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원인을 모르겠어. 근데 발생해.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신이라는 용어에 자주 기대게 된다. 아, 신이 한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신의 기적이야. 뭐 이런 식이죠. 원인에 이르는 실마리를 놓치자마자 또는 사고의 흐름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번번이 신의 탓으로 돌려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때까지 해오던 원인 탐구의 노력을 중단하고는 한다. 끝까지 쫓아가 봐야 되는데 그래야 탐험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새로운 빛이 나타나고. 그런데 신이라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신의 섭리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중단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의심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돼. 과학의 정신인 회의의 정신과 상상력에서 상상력은 남아있는데 회의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상상력만 남고 회의의 정신이 사라져버리니까 결국에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현상의 결과를 신의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무지를 신으로 대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모르는 것만 신에게 의지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신을 우리의 무지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신성모독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신이 그런 것도 그 정도 필요뿐이 없어서 우리의 무지를 가려줄 정도만 신이 전지전능하단 말인가? 뭐 이런 얘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신을 거부하려는 의미처럼도 보이지만 1700년대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신에게 기대해서만 설명한다면 결국 신의 능력을 얕보는 거야. 이런 얘기죠. 오히려 우리의 무지를 해석해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석해주는 도구. 지금은 그러면 뭐가 신이야? 우리가 궁금할 때 뭘 쳐다봐요? 인터넷. 핸드폰. 검색. 그렇죠. 그러면 그게 신이에요? 검색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게 신 역할이잖아요.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정도로 신을 끌어내리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칼 세이건은 스스로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과학이 대답해줘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야. 아직 그 근거들을 다 과학이 대답해주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신을 부정할 수가 없어. 이 얘기죠.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스스로 리차드 도킨스처럼 나는 절대적 무신론자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인성적인 부분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리차드 도킨스의 그런 명료한 논리를 좋아해서 저희가 책을 2권이나 읽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올 때마다 항상 보고 있고요. 그런데 칼 세이건을 읽게 되면 리차드 도킨스도 칼 세이건의 책을 언급하고 있긴 해요. 뭐 자신이 이제 뭐 물론 비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인생의 책들에서는. 근데 둘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해요. 비슷한 형태로 논리적인 형태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 우리에게 그 설명이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포근하게 다가오는 건 칼 세이건 쪽인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지만 같은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면 사실 더 정이 가는 건 사실이죠. 볼까요? 지적 성장에 있어서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인간이 모르는 무지를 깨우친다는 거에 있어서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일리의 그 이야기처럼 사고방식이 중요해요. 신을 끌어들여서 내 무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굳이 신 없이도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밀어붙일 수 있어야 돼. 밀어붙일 수 없다고 한다면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무지요. 과학자의 사명이고 지적으로 그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장할 때 우리가 하는 용어 있잖아요. 성장통. 고통이 필요해요. 성장하기 전에는 항상 고통이 필요해요. 쉽게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생물학에서는 반복설이라는 것이 있다. 이 가설은 모든 상황에 100%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의 발생 과정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들어맞는다. 반복설의 핵심 내용은 개체 하나의 발생 과정이 해당 종이 겪어온 진화의 전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나는 개개인의 지적 성숙 과정에서도 반복설이 성립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조상들이 해온 사고의 과정들을 되풀이하면서 하나의 개인으로 성장해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반복해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과정을 자신이 경험하는 과정이니까 한 번만 경험하죠. 그런 의미에선 유의미한 경험이에요. 하지만 인간종 전체로 봤을 때는 어때요? 태어나고 숨 쉬어서 살고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종 전체로 보게 되면 지속적인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 반복을 아무런 의미 없다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등뼈로 하늘의 등뼈라거나 아니면 헤라의 젖줄기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말았겠죠. 인간은. 그것이 뭔지 밝혀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성숙 과정에도 통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런 반복들을 지속하면서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고의 과정들.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커서도 그대로 남아있나요? 남아있는 거 있고 새로 그렇죠. 생긴 거 있고. 새로 생긴 것들은 과거에도 어렸을 때는 모르던 것들이었을 거예요. 네. 어렸을 때는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를 누군가 힘써서 밀고 있나?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기관의 그런 움직임 같은 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도 그 과정을 반복해요. 계속. 어렸을 때 잘 모르던 걸 성인이 되어서는 알아가고, 어렸을 때 모르던 걸 성인이 되어서는 알아가고. 그런데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문화 안에는 기록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내가 한번 발견해낸 것들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적어도 그 기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 기록부터 시작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죠. 동물은 어때요? 네, 동물은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 예전에 호리병 벌 제가 얘기 많이 예로 들었었잖아요. 호리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새끼를 낳는다고. 그 호리병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만든 집 모양이 완전 호리병이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은 그 호리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혀 보지 못해요. 예. 그런데도 나중에 깨어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 호리병을 만들어요. 정확하게 그 호리병이죠. 예. 반복이에요. 그 반복이 자신의 DNA 안에 그 반복의 지식들을 넣죠. 인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 DNA 안에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그걸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DNA에 기록할 영역이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기록할 수단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록이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었죠. 그 이후부터는 인간은 무한히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개량할 수 있는 동물이죠. 그게 바로 사고방식의 성장이에요. 우리 중 누군가가 또 다른 생각을 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모른다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른다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없어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야 이거 비밀인데 아니 말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러면 견딜 수가 없잖아. 야 도대체 뭐야? 네. 그렇죠? 모른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네. 과학자들도 다 똑같죠. 이게 뭘 만들어요? 지적 성장을 만드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성장을 만들죠. 아마 아인슈타인이 지금 다시 환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환생해서 지금의 첨단 과학을 본다면 아인슈타인 그걸 단번에 이해해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 기록들을 전부 다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야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네. 똑같아요. 지금도 어디선가 그런 아인슈타인이 태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혼돈에서 질서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지를 이 지식으로, 지적 성장으로 이어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혼돈에서 질서로 나가게 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사고의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혼돈에서 질서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사고를 급격하게 발전시켜서 기록으로 남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천천히 그 안에서 뭘 찾기 시작해요? 질서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우주가 괜히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그 우주에 대한 기록들이, 우주 관측의 기록들이 남아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뭘 발견한 거야? 질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천체 과학이 만들어진 거죠. 혼돈의 신 카오스가 먼저 밤의 여신을 만든 다음 짝짓기를 했다. 과거의 사람들이 이 우주 탄생을 이야기하던 방식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결국은 모든 신과 인간이 됐다. 우리 이 신화의 세계의 첫 장면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돈으로부터 이렇게 우주가 탄생했다는 생각은 그리스인들의 자연관과 잘 맞는 것이었다. 그리스는 지금도 여전히 화산 활동이 있는 나라예요. 네,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화산이 뿜어져 나와요. 마치 뭐처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주 탄생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종의 규칙성, 지금도 여전히 관측이 가능한 그런 규칙성을 통해서 자연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연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자연에도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 그것이 원리와 원칙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들은 우주에 이렇게 훌륭하게 정돈된 질서를 지금 이 책의 제목처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한 그리스인들의 이 사고방식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우주에 대한 생각, 사고방식의 진화가 있었어요. 뭐 우주는 혼돈이 아니라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그 기록들이 그것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이 용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이 지적 성장, 사고방식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고혁명을 위한 조건은 뭘까요? 그러면 사고방식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하지만 왜 이오니아, 바로 그리스의 지중해 연안이었을까요? 그 지역이 굳이 왜 그 지역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을까? 이오니아가 섬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세계였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치 체제. 뭐라고 얘기해요? 폴리스. 네, 도시국가. 도시국가의 폴리스를 싹 틔웠던 정치 체제는 뭐예요? 민주주의. 네, 데모크라시죠. 네. 결국에는 왜 발달했을까? 과학은 그곳에서 왜 발달할 수 있었을까?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해서 자유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사람들로부터 거기에 공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발전시켰어? 과학을 발전시켰다. 섬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섬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립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다양성을 가져다 주게 된다. 섬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뭐가 달라? 문화가 달라. 이야기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여러 섬에서 다양한 정치 체제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섬마다 스스로 다스리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섬들의 사회적, 지적 다양성을 하나로 묶을 만한 강력한 중앙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탐구가 가능했다. 따라서 미신을 조장해야 할 정치적 필요도 약했다. 칼 세이건은 이렇게 생각해요. 미신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피라미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미신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권력이 그 미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왕은 곧 신이야 라고 하는 생각, 이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정치적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미신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이 미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미신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권력이 필요해. 근데 이오니아 지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아침에도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군주가 바뀌기도 해요. 누가 군주인지 모르기도 해. 심지어 사람들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미신이 생길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원설화 정도만 생기지 실제로 그런 미신이 생길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미신을 조장해야 될 그런 정치적 필요가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합리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문명권들과는 달리 이오니아인들은 한 문명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문명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었다. 동아시아와 그렇죠? 서구 문명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이 바로 이 동서 문명이 교류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기술과 사고가 함께 발달할 수 있었다, 이 얘기죠. 우리가 이미 책에서 많이 공부했던, 문화교양학과에서 공부 많이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동부 지중해 연안은 특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문화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문화가 한데 만나서 교차, 배양되던 일종의 지적 사고의 용광로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용광로의 핵심이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봤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도서관이 불타버린 게 칼 세이건은 못내 아쉬운 거죠. 도대체 이걸 왜 누가 강력한 권력이
그렇죠. 강력한 권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많은 풍부한 관측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죠. 사고혁명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다양한 사고, 자유로운 사고 방식,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고 방식. 이게 바로 사고혁명을 일으키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사고혁명의 결과, 이오니아 사람들 대부분은 우주 조화에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은 관측과 실험이라고 믿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우리가 피타고라스 학파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수학 정리가 있긴 하지만 피타고라스 학파가 굉장히 뛰어난 발견을 만들어낸 그리고 굉장히 소수정의 집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종의 종교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관측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머릿속, 다시 말해서 수학 안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완벽한 법칙을 발견해낸 그런 어떤 나름의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해내지만 그에 비해서 명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는 경험과학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거야. 실제로 관측하고 실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피타고라스 학파의 경직성이 결과적으로는 피타고라스 학파를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똑똑한 소수정의 집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자 집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단이 결국에는 아주 쉽게 사라져버린 이유는 아주 짧은 시간에 사라져버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경험이 중요해요. 인간에게는 바로 시도와 경험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과학에서는 관측과 실험이죠. 경험과학이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최근에 나왔던 영화 뭐였죠? 그 원자폭탄 만드는 내용. 오펜하이머. 예, 오펜하이머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오펜하이머 보신 분들은 당시에 초기 형태의 양자 역학을 연구하던 과학자 집단의 형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이론과학자들이야. 그래가지고 계산만 해. 한쪽에서는 막 플라스크나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막 중성자탄을 쏘고 막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실험을 해요. 근데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실험실 안에 이 두 과학자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한쪽에서는 계산하고 계산한 내용을 가져다 주면 그쪽에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우주 항공에서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안 되잖아요? 다시 보내. 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죠. 재현이 안 돼. 그러면 다시 또 계산해. 또 보내. 이 과정이 계속 지기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과학적 발견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험과학과 이론과학은 서로 달라요. 영역이 달라.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를 모두 잘하는 사람이 없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이론과학자예요. 실험과학자가 아니죠. 자기가 어떤 빛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실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론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론과학자와 이 실험과학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뭔가 경험적인 사실을 만들어내야 돼. 그게 바로 과학의 진보, 다시 말해서 사고혁명의 결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키케로가 피타고라스 학파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토론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논지의 완벽함이지 그 논지가 지니는 권위의 무게가 아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셨어.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주로 하던 말 앞에다 붙이던 표현이 있어요. 스승님이 말씀하셨어. 이거예요. 스승님이 말씀하신 거였기 때문에 반드시 옳다. 반드시 그대로 해야 한다. 이런 권위가 그 스승님이 말씀하셨어라는 말 앞에 들어가는 거죠.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런 표현이 결국은 피타고라스 학파를 종교 집단으로 전락시킨 거라고 봅니다. 어떤 권위에 종속하려고 하는 마음.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과거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더 발전이 빨랐지. 지금 사람들은 그때 했던 거 반도 못해. 반도 못 따라와. 막 이러면서 과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독재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얘기한 것처럼 사고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지 못한 거지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 보수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정치적 단순히 보수성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보수도 필요하니까 정치에서는 어느 정도. 근데 이렇게까지 보수적인 시각을 극보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얘기하죠. 권력에 따르려는 종속되려는 생각. 저 권력에 따르면 뭐가 편해요? 마음이 편하죠. 이게 잘못됐어도 내 책임이 아니야.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스승님 책임이지. 선생님 탓이야. 스승님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 때문에 이런 권력지향적 성격, 아주 편리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신과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키케로가 비판한 거예요. 논지의 완벽함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문화교양학과에서 세상 읽기와 논술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권위에 종속되는 오류잖아요. 네. 권위에 종속되는 오류. 이거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 중에 하나로 항상 시험에도 나오는 그런 오류죠. 논지가 지니는 권위의 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논지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논지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의 권위가, 스승의 권위가 배우고 싶어하는 자들, 제자들에게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을 스승에게 종속시킨다는 거예요. 스승의 생각 이상으로 못 올라가게 청출어람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권위의 무게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주어진 문제의 답을 스승이 내린 판단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키케로가 했던 말이에요. 네. 무려 700년이 넘어요. 지금으로부터. 나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통용되었던 이와 같은 관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미 정해진 견해들이 아주 강해서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채 권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기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 사회를 병들게 만든 거죠. 그 강력했던 로마 사회가 기술적으로도 완벽했던, 지금도 여전히 로마 유적지에 가면 다 뭐가 있어요? 콜로세움, 원형 극장이 있잖아요. 지금 가봐도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극장이야. 지금 있는 극장들이 그 극장들을 다 흉내내서 만들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정도로 완벽한 기술이야. 그런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집단이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권위 때문에. 굳어버린 권위 때문에. 과학적 사고에 대한 아주 막강한 위협이 바로 이 권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 같은 존재죠. 이오니아의 중상주의적 전통은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이후에는 강력한 재력을 바탕으로 한 귀족사회와 왕권주의가 만들어지고 그 왕권주의에 기반한 노예경제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로마 사회가 멸망하게 된 배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예 소유가 부와 권력으로 이르는 길이었죠. 당시에는. 결국에는 하나로 뭉쳐져 버린 그런 권위가 돈이라고 하는, 혹은 권력이라고 하는 하나로 뭉쳐져 버린 바로 이 권위가 아테네인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온갖 대범한 생각들을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할당시켜준 것이다. 결국엔 정치를 소수의 정치로 만들어버렸고 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치적 사고방식 혹은 정치적 의견을 들을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점차 육체 노동은 바로 노예임을 뜻했다. 과거에는. 관측도 노동이지요. 네. 관측도 노동이에요. 실험도 노동이죠.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그것이 몸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한 거죠.
한편 과학 실험도 육체 노동이었다. 노예 소유자들은 당연히 육체 노동과 거리를 뒀다. 그러나 과학을 할 만큼의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도 일부 사회에서 체면 치레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젠틀한 사람, 젠틀맨이라고 불러주는 바로 노예주들이 있었다. 육체 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엘리트 계층들의 경직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이클 샌델의 책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마이클 샌델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수의 엘리트층이 정치 집단이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지금 실제 미국이 그런 사회잖아요. 소수의 엘리트층이 모든 주요 정치 보직들을, 행정 보직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수장들은 전부 다 박사, 경제학 박사, 무슨 박사, 다 무슨 이론과학자들이야. 이게 왜 힘든 일일까요? 왜 위험한 일일까요?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어서 여러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안 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죠. 마찬가지. 이름만 갖고는 안 되잖아.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걸 가치 중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입만 그래서 갖고 책상머리에서 그 이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판단해요. 지금 현재 물가 가격이 이 정도니까 금리를 어느 정도로 만들어서 이걸 어느 정도 중화시켜야겠다. 돈이 돌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뭐 긴축 재정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방만하게 쓰겠지. 소비하겠지. 뭐 이런 식이에요. 다 뭘로 해? 계산. 네. 가치 중립적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린 판단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몰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오늘 저녁에 굶을 수도 있는 일이야. 당장 내일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되는 일이야.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어. 심지어 대학에 다니고 있던 내 아이가 수업료를 못 내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상정하지 않고 이 정책적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내가 마치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 피폐해져 간다는 거죠. 서로 악다구니를 하게 돼. 트럼프가 그러니까 당선되게 된 배경도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이클 샌델은 사람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을 가치 중립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유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앉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 정책적 판단들을 사람들에게 정책으로 내놔서 따르게 만들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이 발생했냐. 기업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값싼 인력들을 쉽게 쓸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게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했고 거기에 가장 큰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저소득층, 그다음에 저학력층 백인들이었어요. 우리나라 계약직. 그러니까 저학력층의 백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멕시코나 이런 데서 넘어온 이 값싼 인력들이 우리의 이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야. 뺏어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거기에 짠 하고 등장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걸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장벽을 쌓는 거야. 물리적으로 못 넘어오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벽 보셨죠? 사진 많이 나왔잖아요. 쌓아놓은 거. 다 쌓아진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쌓아지기도 했고 뭐 안 된 데도 있고 텍사스 같은 데 이제 쌓여지고 막 그랬어요. 제일 먼저 쌓고 그랬으니까. 보면 말도 안 돼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네. 뭐 높이가 10m가 넘거든요. 그 철판을 크게 해가지고 철로 만들었어요. 그걸 해가지고 쌓아놨어. 근데 사람들 어떻게 다니는 줄 아세요? 여전히 굴을 파서 다녀요. 맞아, 굴 파면 되지. 맞아. 네, 바닥으로 굴을 파서 다녀요. 땅도 파면 되지. 땅 파가지고. 이 가치 중립적 판단이 만든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아까 얘기한 이 불법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아마 그 정도 임금을 준다고 하면 백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하고 저학력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그 일자리의 값어치만 내려놓은 거야, 그냥. 오히려 이런 방식을 가치 중립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냥 사람들 사이에 분란만 일으킨 거죠. 근데 그 분란을 잘 이용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란을 갈라치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갈라치기를 잘 이용해서 당선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적은 인원이 힐러리보다 적은 인원이 투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당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백인 노동자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빼앗긴. 결국에는 성공도 못했잖아요. 지가 하면서. 예, 맞아요.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가치 중립적 판단이 만드는 사회. 육체 노동을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의 경험과 그 현장의 실험, 그 현장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것들을 관측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이론 과학자들로서만 성장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게 권력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권력이 사고의 경직성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오니아에 있는 많은 도시 국가들처럼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아주 오래된 역사처럼도 보여지지만 우주 전체의 역사로 본다면 아주 티끌 같은 부분인데 찰나 같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1915년에 셰플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진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요, 태양계가 전체 은하의 중심이라고 봤어요. 우주의 중심.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 그다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여기까지 이해하더라도 이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1900년대 초까지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셰플러가 만든 이 이야기예요. 은하는 은하의 핵이 있고 태양은 그 은하 핵을 돌고 있는 지구 같은 하나의 별, 행성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은하 핵과 태양계,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 우리는 그 태양을 돌고 있는 또 작은 행성. 그 은하는 그럼 은하 주변은 뭐냐? 여러 개의 상계성단, 구상성단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은하예요. 하나의 은하. 하나의 은하. 이것도 수억 개의 은하가 있어. 우주 안에는. 이런 은하가 그나마 작은 은하야. 태양에 속해 있는 은하는. 이거보다 훨씬 큰 은하들이 수억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태양계, 그 안에서도 지구라는, 그 안에서도 이오니아라는 그 작은 지역, 혹은 미국이라는 그 작은 땅덩어리, 조각도 되지 않죠. 먼지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과연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코스모스에는 오직 하나의 은하, 즉 우리 은하수 은하만 있다고 믿었다. 20세기 중반까지예요. 1900년대 중반까지. 하늘에는 훨씬 더 흐리게 보이는 성운들이 많이 널려 있다. 더 흐리다는 것은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뜻한다. 코스모스의 광막한 어둠 속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엄청난 수의 은하들이, 태양이 아니에요. 은하들이 널리 흩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 안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행성, 지구라고 하는 그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태양이라는 이름의 그 별은 은하의 저 변방, 두 개의 나선판 사이에 잊혀진 듯 버려진 존재처럼 돌고 있는 것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주의 후미진 구석을 차지하고 겨우 10여 개의 구성원을 거느린 작은 은하군의 그저 그렇고 그런 식구.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불쌍하게 하는 거. 우리가 이와 같은 우주적 관점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는 하늘을 보고 머릿속에서 모형을 구축해보고 그 모형에서 귀결되는 관측 현상들을 예측하고 예측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예측이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그 모형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모형을 다듬었고 불과 50년 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사진의 모습을 이 그림의 모습을 구상하게 된 거예요. 다를 수도 있죠. 직접 가서 보지 못했잖아요. 틀릴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지구가 놓여 있는 곳이 어딘지, 우주의 어느 부분인지, 그거는 뭘 알아야 돼? 우주의 끝이 어디냐, 시작이 어딘지도 알아야지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는 단 한 번의 폭발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단 한 번의 폭발, 빅뱅이라고 하는 단 한 번의 폭발을 통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진 거죠. 그건 확실해요? 네, 그건 확실하죠. 네. 왜냐하면 폭발이 없이는 지구가 만들어질 수가 아니 없으니까. 한 번에 폭발. 네, 왜냐하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달도 그렇고 지구만 아닌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니까. 그 제가 정확히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산에 가면 부산에 이렇게 해변길 가운데 걷는 길 가운데 무슨 이름이 뭐더라? 무슨 오동도인가? 이게 섬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오륙도인가요? 오륙도. 네, 섬 이렇게 섬이 아니라 바위죠. 네. 세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게 있어요. 가요. 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걷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부산에 가면 이제 그 길을 이제 산책로처럼 걷기도 하는데 그 걷다 보면 그 세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오륙도인가 그 오륙도의 그 유래에 대한 이 표지판을 보게 되잖아요. 그 표지판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오륙도가 처음에는 하나로 뭉쳐져 있었는데 그 섬이 이렇게 하나의 절벽이었는데 하나의 큰 바위였는데 지형 활동에 의해서 오랜 시간의 지형 활동에 의해서 지층이 점점 밀려나면서 이렇게 기울어졌던 것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작게 조금 크게 그리고 이 대륙하고 연결된 땅하고 연결된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설명이죠. 우리가 가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됐다는 걸. 그걸 기록해 놓은 사람은 없으니까. 네, 지질학으로 봤을 때. 관측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미루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가서 보고 온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저기 일본에 이번에 지진 1월 1일 날 지진 난 것도 육지가 훨씬 늘어나 버렸죠. 네, 맞죠. 1.5m가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눈앞에서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배 아파. 땅이 올라오는 거죠. 1.5m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네, 늘어난 거예요. 그 장면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생겨난 걸 어떻게 증명해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도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주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어? 지각변도. 그렇죠.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목격하고 있어. 그게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별들이 새로운 항성들을 거느리게 되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우리는 제외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을 눈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렇다면 오륙도에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다고 누가 설명해? 그냥 세 개가 따로 원래 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뿔처럼 다듬어 놓은 걸 수도 있지 뭐 세 개로.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자유예요. 그렇게 믿는 것도 자유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천문학의 결과를 통해서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미 예측하고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 원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 안에 있는 원소들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그리고 태양,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화성에서 추출한 원소들이 서로 일치하는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도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지, 그들과 어떻게 형제가 됐는지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얘기가 다음 주에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8장을 나가신 거예요? 예,
8장 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8장 중간까지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